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제3지대 정당들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창당대회엔 이낙연 전 대표를 포함해 제3지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연대 의지를 밝혔습니다. 연대를 넘어 합당까지 성사돼 거대 양당에 맞서는 실질적인 정치 세력이 될지 아니면 요란한 이합 집산에 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은 이태희 기자입니다. 당대표로 추대된 이준석 대표가 오렌지색 점퍼를 입고 개혁신당 깃발을 힘차게 흔듭니다. 이 대표는 오늘 창당대회를 끝으로 신당 출범을 공식 선언했는데 국민의힘을 탈당한 지 24일 만입니다. 오늘보다 나은 개혁! 당의 정체성은 보수, 진보, 자유정당으로 규정했고 천하람, 허은하, 이기인 등 이 대표 측근들을 최고위원으로 한 지도부 구성도 마무리했습니다. 이 대표는 거대 양당 대신 개혁의 주체가 되겠다며 저출산, 지방소멸 같은 국가 난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의 순간에서 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맞설 시간이 왔습니다. 이 대표는 수락연설 도중 감정이 북받친 듯 수차례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용기 있게 싸우는 박정훈 대령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창당 작업을 마무리한 개혁신당은 다음 주 최고위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행사에 참석한 제3지대 인사들은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똑같은 경험을 했고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동도 똑같이 하시기를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출발했지만 같은 곳으로 가려는 사람들입니다. 이 온몸을 다한 축하의 의미 아시겠죠? 이 대표는 통합 논의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면서도 빅텐트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고 본다고 거리를 뒀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처럼 제3지대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한 가운데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본격적인 인재 영입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갤럭시 신화로 유명한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 영입을 확정했고 민주당도 현대차 사장 출신 인사 영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모레 국민의힘에 입당합니다. 고 전 사장은 1984년 삼성전자의 평사원으로 입사해 무선사업부를 이끌며 갤럭시 성공 신화의 주역으로 평가받습니다. 고동진 사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제안을 하셨고 또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영입을 직접 요청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고 전 사장의 저서까지 읽으며 설득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 전 사장의 출마 방식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서울 강남권이나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수원무 출마가 유력 거론되는 가운데 비례대표 출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고영훈 전 현대자동차 사장을 영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 전 사장은 문화일보 기자 출신으로 현대차에서 홍보실장과 전략기획 사장을 지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방기업이란 잘못된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기업인 영입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2006년 경기지사에 도전했던 진대재 전 정보통신부 장관 이후 4대 그룹 사장급 영입 사례로 주목받을 전망인데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기업인 영입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호남 비하 발언을 했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민주당이 곧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비난하는 논평을 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보도 자체가 가짜 뉴스였습니다. 결국 논평은 삭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보도한 기자와 이를 인용한 야당 인사들을 형사고발했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어제 오후 발표한 논평입니다. 국민의힘 박은식 비대위원의 광주 모독은 민주주의에 대한 증오와 혐오의 배설에 가깝다며 한동훈 위원장은 혐오 정치의 동조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비대위원이 단체 대화방에서 광주 정신이 민주화란 건 포장이자 과장이라며 비하 발언을 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민주당이 박 비대위원과 한 위원장까지 비판한 겁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SNS에
이러고도 5.18 정신 운운하는가라며 가세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방에 다른 참가자가 쓴 글에 박 비대위원이 오히려 반박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민주당은 논평을 삭제했고 권칠승 대변인은 사실과 다른 논평이 나가게 돼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글을 삭제하고 심심한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여당은 가짜뉴스임이 드러나자 침묵하는 모습이 저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모터 달린 입처럼 거짓 선동을 일삼다가 진실 앞에 개눈 감추듯 숨는 작태,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를 보도하거나 인용한 기자와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발했는데 민주당의 사과가 없으면 추가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제3지대 정당들의 합당 여부와 선거에 미칠 영향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공식 출범한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를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님, 우선 개혁신당 대표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총선이 이제 80일쯤 남았는데 이 개혁신당은 거대 양당과 무엇이 다릅니까? 제가 오늘도 취임사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거대 양당이 하고 있는 무의미한 경쟁,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나쁘냐, 이재명 대표가 나쁘냐 이런 경쟁보다는 저희는 개혁을 놓고 경쟁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저희가 아주 논쟁적일 수도 있지만은 교통복지 관련 아젠다를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전혀 다른 지향점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제3지대 인사들이 총 출동했거든요. 이 단순 선거 연대를 넘어서 합당 수준까지 가능하다고 봅니까?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서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제3지대라는 곳에 소위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지만은 서로 이견도 찾아가고 있고 그리고 또 접점도 사실 뭐 찾아나가고 있지만은 아직은 뭔가 확정적인 어떤 최종 결과물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에게 인천 계양을 출마를 제안했다고 들었거든요. 이준석 대표님은 어느 지역에 출마를 합니까?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됐습니까? 그걸 아직까지 논의할 수 있을 만한 회의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간혹가다 이제 언론을 통해 가지고 서로 그런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개개인의 출마지가 지금과 같이 산발적으로 논의되기보다는 나중에 연대체나 아니면은 뭐 합당이 된다고 하면은 전략 단위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저는 그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뭐 확답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 그래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서 이번 총선에 출마하시긴 하십니까? 예, 저는 이번 출봉선에 출마할 계획이고요. 예. 저는 여러 차례 공언한 것처럼 당을 차렸으니까 가장 어려운 곳에 제가 출마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어려운 곳. 어쨌든 지역구가 아직 결정이 안 됐다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수도권, 네, 수도권 지역구 대부분에 이제 후보를 내겠다고 이제 말씀하셨고, 그러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특히 주목하는 지역구가 어디입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개혁신당은 그 주요 인물들이 보수정당 출신의 인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남과 그리고 서울의 강남권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뭐 출마하고 싶은 후보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네. 현역 지역구 의원 중에 개혁신당 합류를 공식적으로 밝힌 사람은 아직 없거든요. 근데 영남 다선 의원들 일부가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총선 전까지 몇 석 가능하다고 보세요? 양당이 지금 개혁신당과 제3지대에 있는 제 정당들의 그 로의 이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공천 스케줄이나 공천 룰이 나오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우려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만큼 실제로 저희가 긴밀하게 현역 의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 공약을 놓고 제3지대에 속하는 이원욱 의원이 혐오를 낳는 갈라치기 전략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어떤 입장인지 밝혀주시죠. 이제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어떤 개혁의 아젠다나 아니면 새로운 생각이 나왔을 때 그것을 두리뭉실하게 이제 비판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가 갈라치기와 뭐 이런 뭐 혐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이원욱 의원이 어느 정도의 그런 내용 파악을 통해 가지고 그런 입장을 밝히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적어도 저희가 내는 교통복지에 대한 공약이
갈라치는 것이나 혐오에 해당하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갈라쳐진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안대로라면은 교통복지 혜택을 받는 인원이 수도권, 역세권에 사는 분들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노인으로 이제 확대되는 것인데 갈라치기의 사전적 정의와는 완전 반대의 느낌인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님 혹시 그 유승민 전 의원하고는 교류를 하고 계세요?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제가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당길 수도 없고 밀쳐낼 수도 없는 그런 분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유승민 의원이 여러 상황을 놓고 많은 고민을 하시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한동훈 위원장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에 확장성의 한계를 느끼고 결국에는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되짚어 보시면은 지금까지 그 당에서 그거 하다가 내부 총질로로 지목받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왜 하면 안 되고 본인은 해야 되는지가 지금 와가지고 이제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예전에 보면은 뭐 조선시대도 보면은 나는 부산을 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정작 자리를 맡은 다음부터 부산을 치면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되돌려보려고 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때 늦었거든요. 결국에는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바른 말을 할 때 결국에는 그런 분위기 만들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미 뭐 한참 된 사안을 가지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인 양 그렇게 방향전환한다고 큰 반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님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수은 건전지를 교묘하게 숨긴 애견 사료가 발견됐습니다. 사료와 비슷하게 생겨서 구분하기 힘든데 이 수은 건전지는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인근 반려견을 노리고 고의로 가짜 사료를 뿌린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은 건전지가 든 가짜 사료는 지난 16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발견됐습니다. 막 산더미처럼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나와서 보니까 되게 구석구석 뿌려져 있었대요. 콩알만한 크기로 겉은 갈색 사료 같지만 속에는 건전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수은 건전지를 일반 정상 사료와 비교해봤습니다. 반려견들이 일반 사료로 생각해 쉽게 삼킬 수 있을 만큼 색과 크기가 비슷합니다. 특히 가짜 사료가 발견된 곳은 전체 12가구가 모두 반려견을 키우는 주택의 옥상으로 경찰은 누군가 옥상에 침입하거나 근처 건물에서 던져 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장 점막 손상 같은 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고 소화기 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입주민들의 단체 SNS 대화방엔 지난해부터 같은 사료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담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5월 서울 성동구의 반려견 쉼터에서도 사료로 위장한 수은 건전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동물학대 미수법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경찰은 재물손괴 미수로 사건을 접수하고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반려견을 학대하는 모습이 생중계된 건데 네티즌의 제보로 동물은 구조됐지만 동물학대는 매년 늘고 있고 또 이런 방송은 규제할 방법이 마땅히 없습니다. 이어서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목줄을 채운 강아지를 죽도로 학대합니다. 도망치려 하자 이불을 뒤집어 씌워 괴롭힘을 이어갑니다. 왜? 동물이 말이 안 들으면. 유튜버 A씨가 어제 정오쯤 생방송한 영상입니다. A씨는 후원금을 받을 은행 계좌번호까지 버젓이 함께 올렸습니다. 방송은 저녁 8시 반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물보호단체와 경찰관 등이 A씨 자택에 갈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A씨는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고 피해 강아지는 구조돼 현재 동물보호소가 돌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인터넷 방송에서도 은행 계좌와 함께 동물학대가 이어집니다. 뭐하는 거야? 엄마한테 들은 거야? 2018년 500건대였던 동물학대 범죄는 2022년 1200건을 넘으며 계속 늘고 있습니다.
방송상에서의 동물학대에 관해서 상당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자극적인 콘텐츠를 즐겨 찾는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함으로 특히 후원금을 노려 동물을 학대하는 유튜브 등 사설 인터넷 방송은 정부 당국이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도 없어 문제로 지적됩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아파트 이름에 뜻모를 외래어가 많거나 너무 길어서 주민들조차 외우기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최근에는 집값 호재를 위해서 GTX역이나 혁신도시 이름을 다 끌어다 붙이기도 합니다. 어떤 곳은 이러다 보니 아파트 정식 이름이 25자나 된다는데요. 우편 배송지에 다 입력되지 않는 웃지 못할 일도 있습니다. 고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의 한 아파트. 외벽에 초롱꽃마을이라고 적혀 있지만 정식 명칭은 훨씬 깁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아파트 이름은 초롱꽃마을 6단지, GTX 운정역,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25자입니다. 손으로 써보면 엽서 주소란이 가득 찹니다. 여기 이제 근처에 있으니까 그 좀 대규모 호재처럼 보이니까 GTX 운정역이 이제 들어가고. 하도 길어서 아이들이 외우기엔 벅찹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아파트 이름을 말하기가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파트 이름이 길다 보니까. 긴 이름으로 공동 1위인 아파트는 전남 나주시에 있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 도시 빛가람 대방엘리움 로얄카운티 1차로 택배 상자에 7자로 줄인 약칭을 써도 제대로 배송이 됩니다. 대방 노블랜드 2차라고 써요. 엄청 길어가지고 다 안 들어가요. 아파트 이름을 짓는데 규제는 따로 없습니다. 다들 권장사항인 것이고 어떤 지켜야 할 의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울시는 외래어를 자제하고 10글자 이내로 이름을 짓도록 하는 권고안을 지난달 제시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네, 여야가 4월 총선 1호 공약으로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문제 해결 포인트를 무엇으로 잡았는지에 따라 대책 방향도 갈렸습니다. 정책을 잘 따져봐야 유권자들도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사회정책부 배상윤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배 기자, 저출생과 관련해서 만들 수 있는 정책들은 다 쏟아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야 모두 출생과 관련해서 내놓을 수 있는 모든 대책들을 총망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책 총괄부서로 국민의힘은 부총리급의 인구부, 민주당은 가칭, 인구위기 대응부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또 여야 모두 보시는 것처럼 육아와 출산, 돌봄에 있어서 다양한 휴직과 급여 제도 등을 내세웠습니다. 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당연히 차이도 있겠죠. 네, 자세히 들여다보면 큰 방향에 있어서 차이가 엿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일과 가정의 양립, 민주당은 현금성 지원에 보다 초점을 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당은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제도의 개선, 야당은 출산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실질적인 혜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야 수장들의 발언을 보면 어디에 초점을 맞췄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성도 달랐죠?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저출생 문제는 부부 간 육아 부담 격차 등과 관련돼 있다며 이런 격차 해소가 저출생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저출생 원인을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 때문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남녀가 육아 부담을 동등하게 지는 방안, 이 대표는 경제적인 여건을 개선하는 것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미시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야가 대표적으로 가지고 나온 공약들 하나씩 짚어주시죠. 네, 국민의힘의 대표 공약은 아빠 출산 휴가 의무화입니다. 유급 휴가를 기존의 열흘에서 한 달을 늘려 출생을 장려한다는 건데 남편도 육아를 경험하고 부부 간 관계도 재정립되는 이런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됩니다. 다만 남성 육아휴직이 쉽지만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제도가 소규모 업체 등에도 정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뭘 내세웠습니까? 아이 한 명당 아동수당과 펀드 등으로 1억 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에게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주는 제도도 공약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셋째까지 낳을 경우에는 원리금 1억 원은 전액 감면되니 사실상 1억 원을 지원받는 셈입니다. 자산을 형성하고 다자녀 출생을 이끌 거란 기대가 있지만 재원 마련이 숙제입니다.
문제는 이 정책들을 이행할 재원 마련일 텐데요. 그 방안도 내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출생 대책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연간 3조 원, 그리고 28조 원이 들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특별 회계를 신설하거나 추경 예산 편성 또는 입법을 통해 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아직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나 또 재원 마련 구상을 알 수는 없었는데 무엇이 더 현실적인지는 앞으로 잘 판단해 봐야겠습니다. 배 기자 잘 들었습니다. 홍콩 H지수가 올해 들어서만 10% 넘게 떨어질 정도로 추락하면서 홍콩 ELS 상품의 손실 도미노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음 달엔 하루 손실 확정액이 1,000억 원이 넘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손실액이 확정된 홍콩 ELS 상품. 손실률 56%를 기록했습니다. 연초 홍콩 증시가 10% 넘게 급락하면서 10여일 만에 8%나 치솟은 겁니다. 이대로 간다면 다음 달부턴 하루 손실액이 1,000억 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달 하루 만기 상환액은 최대 2,300억 원으로 3월엔 3,000억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2조 5천억 원의 상환액이 돌아오는 4월은 하루 1,000억 원대 손실이 무더기로 발생하며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 H 지수가 다른가 대비 50% 정도로 떨어진 상황이라서 절반 정도 되는 한 1조 2,500억 정도를 손실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500여 명의 가입자들은 금융감독원을 찾아 피해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부안도 판매 사기행위 지금 당장 사과해라! 일부 고령의 가입자는 삭발까지 단행했습니다. 어디서 전화 오면은 얘만 하나 된다더라고. 저 수면제 없으면 잠을 못 자고 일상생활이 다 무너진 거예요. 해제하면 안 돼 막 이러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데 왜 그걸 해제하려고 그러냐. 이래갖고 계속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금융당국은 다음 주 증권사 대표들과 만나 업계 현황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우리 축구 국가대표의 경기를 보면서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건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잠시 뒤에도 아시안컵 축구 경기가 열리는데 최근엔 경기 침체 여파로 가성비 좋은 치맥이 인기입니다. 특히 편의점 상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정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튀김기에 치킨을 튀기고 포장된 치킨을 배달기사가 찾아갑니다. 영락 없는 치킨집이지만 편의점입니다. 치킨 한 마리 가격은 7,900원으로 프랜차이즈 치킨의 절반 수준입니다. 아시안컵 경기가 열리는 날 치킨을 인기 맥주와 함께 싸게 파는 겁니다. 행사 중이라 저는 7,000원대 치킨을 구매하였는데 평소에도 되게 프랜차이즈 맛 비슷하게 가볍게 10,000원대로 즐길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바레인전이 열린 지난 15일 치킨 매출은 전주보다 4배 늘었고 맥주 판매도 60%가량 뛰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이 2만 원대로 오르는 등 고물가가 이어지자 가성비 좋은 치맥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편의점들은 축구 경기가 열리는 기간 판매가 급증할 걸로 보고 가격을 대폭 낮춘 먹거리를 내놓으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인 문화가 확산되고 고물가 시대이기 때문에 표적과 치킨과 맥주를 구매해서 각자 집에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편의점 업계가 아시안컵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우리 생활 곳곳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삶이 편리해지는 장점도 있지만 데이터 오용이나 가짜뉴스처럼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김지아 기자가 AI 시대 미디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맞췄습니다. 전 세계 정재계 리더들이 모인 다보스 포럼. 인공지능의 안전성을 두고 열띤 논쟁이 펼쳐졌습니다. 타임즈를 소유한 마크 베니오프 세일즈포스 CEO는 AI를 히로시마 원폭에 빗대며 견제했습니다. We've seen technology go really wrong, and we saw Hiroshima. We don't want to see an AI Hiroshima. AI 학습에 이용되는 훈련 데이터는 타임지와 뉴욕타임즈 등의 언론 매체로부터 도난당한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CEO는 바로 반박했고 We are open to training on the New York Times, but it's not our priority. We actually don't need to train on their data. 저작권 보호를 위해 미디어와의 콘텐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오픈 AI는 AP통신과 아카이브 접근 계약을 마쳤고 CNN, 폭스, 타임지와도 협상 중입니다. 빅테크와 미디어 간 융합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AI는 목소리 복제부터 각본, 작사, 작곡, 기사 초고 작성까지 인간의 창작 영역 곳곳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And that makes people excited and scared. I think there'll be a lot of flux in the next 5 years. 하지만 AI가 건넨 정보의 출처가 어딘지 신뢰성과 윤리 원칙에 대한 기준은 모호합니다. TV조선이 미국의 미디어, 빅테크 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It costs money to generate information, right? It's expensive. Generating news content requires people and resources and time and effort and energy. Is to ensure that what content is being used to train the model is authorized content, and the artists that created that original content are compensated properly. 업계가 공동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고 가짜뉴스 유포를 막는 방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As we move forward in this new kind of technology with AI, we will need to have these guardrails or these protectors on that content.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AI와 미디어의 상생 방향. 우리나라는 AI 기술 개발 속도에 비해 지식재산권 보호 장치가 미흡한 만큼 관련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일본이 세계에서 5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전력 생산에 문제가 생겨 탐사 임무에는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보다 최소 8년은 빠른 행보입니다. 한국의 달 탐사선 발사 계획은 2032년입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탐사선 슬림이 달 상공 15km에서 강하합니다. 20분 뒤 달 적도 부근 표면에 착륙하는 순간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着陸した時に岩とかに当たって壊れちゃったりしないかなみたいな不安がありました。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일본이 옛 소련, 미국,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5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2시간 지나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표자들의 표정은 굳어 있습니다. 슬림의 전력 생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太陽電池の発電ができていないという状況が今確認されております。バッテリーも限りがありますので 태양전지로 발전하며 며칠간 광물 조사를 하려던 계획이 몇 시간 만에 끝날 수도 있게 된 겁니다. 일본은 다만 목표 지점 오차를 100m 이내로 줄이는 핀포인트 착륙은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슬림은 지난해 9월 규슈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로켓에 실려 발사돼 지난달 달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It will demonstrate its space industry and capabilities to the world and global industrial interests. 우리나라는 2032년 달 탐사선을 발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비행 중에 여객기 벽체가 뜯어져 조사를 받고 있는 보잉사의 또 다른 기중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747 화물기인데 이륙 3분 만에 불이 나 비상 착륙했습니다. 이번에도 기체에서 구멍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류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하늘을 비행하던 항공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Oh my God, it's on fire. 불길에 휩싸인 항공기는 미국 보잉사의 대표 기종인 7478 화물기입니다. 푸에르토리코로 가기 위해 미국 마이애미 공항에서 이륙한 지 3분 만에 엔진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상태로 14분이나 공포의 비행을 해야 했습니다. Mayday, Giant 095 heavy engine fire. Request exit back to the airport. 화물기는 급히 회항해 마이애미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일반 승객은 없었고 승무원 5명도 모두 무사했습니다. 아틀라스 항공은 이륙 직후 엔진 고장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화물기 점검 결과 엔진 위에서 야구공보다 약간 큰 크기의 구멍이 발견됐습니다. 2015년부터 운영된 7478 화물기는 제너럴 일렉트릭사에 엔진 4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보잉사는 2주 전 737 맥스 9 기종인 여객기가 비행 중에 벽체 일부가 떨어져 나간 사고로 이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17일엔 보잉 737 기종을 개종한 블링컨 국무장관 전용기에서 산소 누출이 감지돼 일행이 항공편을 바꿔 타는 일도 있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춥다는 대한이었지만 3월 초와 비슷한 기온이었습니다. 이런 따뜻해진 날씨 속에 요즘 남쪽에서는 커피에 망고까지 아열대 과일 수확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어른 주먹만한 한라봉이 나무마다 노랗게 연그렀습니다. 바로 옆 하우스에는 상큼한 향기가 가득한 붉은 레드향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농민들은 수확의 기쁨에 피곤함을 잊었습니다. 영하권으로 크게 5, 6도 이상 떨어지는 날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전남권이 아열대 작물을 키우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라봉 등 만감류는 주로 제주에서 재배되지만 나주에서도 약 60개 농가에서 한 해 3만 톤을 생산합니다. 일조량이 풍부한 고흥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커피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내에 한 44개 농장들이 있는데 생두 한 17톤 정도 집계, 작년 집계로 한. 전남에서 생산된 국내산 커피는 열매 수확과 유통 과정이 수입산보다 짧아 맛과 향이 더 풍부합니다. 어떻게 또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약간 좀 기분 좋은 부드러운 맛? 네, 소프트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기온은 역대 최대로 높았습니다. 기온이 계속 상승한다면 과수 재배 적지는 북상하고 그리고 산악 지역으로 확대될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의 망고까지 국내 아열대 과수 재배 면적은 2010년 33.9헥타르에서 2023년 약 193헥타르로 6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양육권 소송에서 이기고도 오랜 규정 때문에 자녀를 되찾지 못한 미국인 아빠가 1년 동안 러닝머신 시위를 한다는 소식을 지난해 10월 보도해드렸습니다. 아이가 거부하면 법적인 집행을 할 수 없는 예규가 문제였습니다. 이 대법원이 결국 40년 만에 새로 예규를 만들어 길을 열어줬다고 합니다. 이태영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해 7월 미국인 존 시치 씨가 러닝머신 시위를 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에 살던 두 아이를 한국인 아내가 데려가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아이를 되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Even though the judge has said these children are victims of child abuse, the police didn't protect the children at all and didn't return them to me. 지난해 7월 또 다른 아동 반환 강제 집행 현장. 이번엔 아이를 못 본다고 잡아뗍니다. 미 FBI가 실종 수배까지 내린 사례지만 속수무책입니다. 미국에서 납치된 아동이 이렇게까지 5년 동안 한국에 이렇게 방치가 돼 있으면서 국가가 보호하지도 못하고 판결을 내려놓고도 미국으로 송환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당사자인 유아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오랜 규정 때문인데 결국 대법원이 이를 40년 만에 바꾸기로 했습니다. 국제 아동 반환 청구 사건에서 아이 의사에 반해 집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삭제된 새로운 예규가 올해 4월부터 적용됩니다. 미국이 한국을 2년 연속 아동 탈취국으로 지정하는 등 외교적 요인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 would hope North Korea would become like South Korea. But again, they're on the list and they are a friend. 다만 새 예규가 국제 사건에만 한정돼 국내 부모들에겐 적용되기 어렵고 아이들을 데리고 잠적할 경우 여전히 집행이 어렵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지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한동훈, 이재명의 눈치 게임입니다. 두 사람이 무슨 눈치 게임을 한다는 거죠? 네, 이 총선을 석 달여가량 앞두고 두 사람이 공개 활동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겹치는 일정과 정책 발표가 꽤 있다는 뜻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 18일에 여야가 동시에 내놨던 저출생 대책 공약 발표가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일과 가정 그리고 기업 모두의 행복을 위한 에코시스템을 정립하겠습니다.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저출산 대책이 나왔어요. 그런데 다른 쪽이 다른 한쪽을 따라했다는 겁니까? 이게 따져보니까요. 이 민주당의 경우에는 전날 오후 5시 기자들에게 공지된 일정표에 포함이 됐고요.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오후 8시쯤에 국민 택배를 배송하겠다 이런 문자가 발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일 오전에 그 택배가 한동훈 위원장이 배달하는 저출생 정책이란 사실이 공지가 됐습니다. 공지 순서만 보면 이 대표가 한 위원장보다 이제 빠르긴 한데, 근데 이제 한 위원장이 깜짝 그 택배 이벤트를 해서 이게 먼저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예, 이 국민의힘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일종의 맞불 작전 성격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한동훈 위원장이 택배 기사로 스타트업 기업을 찾아서 저출생 대책이란 1호 공약을 배달하는 기획, 이 기획은 이미 준비가 됐지만 연초부터 지방 일정이 많아서 날짜 자체는 확정을 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음 주쯤, 그러니까 다음 주쯤에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민생 공약을 발표한다고 알려지니까 기왕이면 같은 날로 일정을 당겼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 대표도 피습 이후에 첫 그 정책 공약 발표 자리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당무 복귀 이튿날이었는데요. 사실 민주당 역시 이 대표 치료와 또 회복 변수가 있어서 일정 자체는 유동적이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요, 원래 이번 주기던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발표하려고 준비를 하기도 했는데 이 대표 복귀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그에 맞춰서 일정을 조금 늦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가 부재 중일 때 거의 매일 정치 개혁안에 쏟아냈던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도 어느 정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여야 사령탑의 일정 하나하나를 두고도 신경전이 치열하네요. 예, 맞습니다. 이 종교와 관련한 일정도 뭔가 비슷하게 겹치는 모양새인데요. 어제 기독교 교회협을 오전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또 오후에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나란히 방문해서 이렇게 비슷한 그림이 나왔고요. 그 이전에도 닷새 간격으로 충분 단약의 구인사를 찾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한동훈, 이재명의 눈치 게임의 느낌표는 눈치의 염치도로 하겠습니다. 네. 두 사람 모두 모든 행보가 총선 승리에 맞춰져 있다고 했죠. 지는 선거가 의미가 있습니까? 계속 지면 의미가 있습니까?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서로 눈치도 보면서 정책과 공약으로 승부를 한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다만 앞으로 경쟁이 과열되더라도 부디 양쪽 모두 염치가 없는 행태까지는 안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대리기사 찾았다고 부활입니다. 네, 논란을 불러온 이경 전 부대변인이죠. 네, 맞습니다. 사진을 저희가 걸었는데 얼마 전에 보복운전 당시 대리기사를 찾았다는 기사를 봤어요. 부활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 이 보복운전으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 민주당 검증위원회에 총선 예비후보 자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가 있죠. 이후에 이의 신청을 했는데 이걸 처리하는 이의 신청 처리위원회가 인용 또는 기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취재를 해보니까 이의를 신청한 지 거의 한 달 만인 지난 18일 회의에서 이 사안을 기각하지 않고 계속 심사 대상으로 처리한 이후에 이 결과를 당 최고위원회까지 보고했다고 합니다. 계속 심사라고 하면 공천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까? 예, 앞으로 이 추가 이의신청 처리위원회 회의가 열리면요, 재논의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기각 결론을 내지 못하게 되면 결국 공천관리위원회로 심사가 넘어가게 될 여지도 있다는 게 당 지도부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결론을 낸 거죠? 예, 이 이경 전 부대변인이 당시 그 자신의 차를 운전한 대리기사를 찾았다 이렇게 주장한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2년 전에 보복운전을 했던 대리기사를 찾는다면서 현수막까지 걸었었는데 지난 16일 그 기사를 결국 찾았다고 주장했죠.
대리운전을 본인이 했다라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분이 당과 의원실 모두 20차례를 전화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당 통해서 저한테 연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기사가 본인이 보복 운전을 했다고 민주당에게도 확인을 해줬다는 의미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 전 부대변인의 설명으로는요, 기사의 기억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서라는 걸 작성해서 당에 제출했다고 하고요. 2심 재판에 증인으로도 세울 계획이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다만 그 기사는요, 속도를 줄였을 뿐 보복 운전은 아니었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데 2년 전 운행 기록을 대리운전 회사 본사에서도 내줄 수가 없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전 부대변인 입장에서는 본인도 대리기사를 100% 믿지 못하기 때문에 2심 전까지 자료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천 부적격 판정을 내린 곳이 검증위원회잖아요. 거기는 어떤 입장입니까? 예, 검증이 관계자와 통화를 했는데요. 벌금형 때문이 아니라 형사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면 당에 미리 통보를 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했었는데 이 부분을 속인 것이 이경 전 부대변인의 부적격 사유였다면서 이 전 부대변인이 지금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예, 두 번째 물음표 대리기사 찾았다고 부활의 느낌표는 레이스는 공정하게로 하겠습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보복운전 논란 이후에도 이재명 대표 피습을 대통령의 탓으로 돌려서 구설에 올랐고요. 이 대표를 또 지나칠 정도로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나가서 논란을 사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친명계 공천에 대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논란은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알겠습니다. 최지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관령을 비롯한 강원 산간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쌓이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간에 최대 3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는데요. 습기를 가득 머금은 습설이기 때문에 시설물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내일까지 제주에 최대 80mm의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 남부 곳곳으로도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이 1도, 대전 2도, 대구 5도로 시작하겠고요. 내일 한낮에는 오늘과 비슷한 수준 예상됩니다. 서울과 춘천이 6도, 대전과 대구 9도 예상됩니다. 내일 밤부터 기온이 낮아지며 다음 주 초에는 강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4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백 명 앞에서 수갑을 차는 16살 어린 학생들의 죄목은 한국 드라마 시청이었습니다. 북한에서 한국 영상물을 보면 공개 처형한다는 말만 듣다가 이렇게 실제 감옥에 끌려가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니 아득했습니다. 정권은 무기 만드느라 정신이 없는데 주민들은 만성화된 식량난으로 굶어 죽어가고 생명권은 침해당한 지 오래죠. 이렇게 짓밟히는 인권 실태를 여러 보고서가 외쳐대지만 북한 인권재단은 8년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야권무 이사 추천을 미루면서 여당과 공방을 벌이는 중입니다. 또 김여정 하명법이란 오명이 붙은 대북전단 금지법에는 위헌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규정을 정비한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하고 있습니다. 탈북 청년 김일혁 씨는 북한 주민도 인간다운 삶을 살 자격이 있다며 한국 사회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인권을 외쳤던 민주당은 정작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는 데는 침묵하고 야당 대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노력을 말하고 있으니 탈북 청년의 외침은 한낱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나 봅니다. 뉴스7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